네, 시사 맛집 시사포차 오늘도 문을 엽니다. 오늘도 맛있는 시사 안주를 들고 찾아온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이종훈 시사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사포차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요,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생생한 실시간 화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댓글이나 의견, 소중한 그 글들 저희들이 다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분이 준비한 시사 안주 본격적으로 만나보겠는데요. 첫 번째 안주, 곽우신 기자가 준비하셨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텔레그램 메시지의 후폭풍이 지금 상당합니다. 자칫 네. 지금 보수 여권의 정계 개편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데까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예. 오늘 배현진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네. 과연 국민의힘의 지도체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두고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동시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 상당히 커다란 파열음이 들린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곽우신 기자가 취재를 해보셨죠? 국민의힘 내부 네. 어떻습니까, 상황? 일단 오늘 상황들을 좀 정리해 보면요. 예. 이제 시간 순서대로 했을 때 잘 아시겠지만, 일단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이 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요구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죠. 네. TV조선 보도였는데요. 그 예. 보도가 나오고 나서 그럼 비대위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어차피 이준석 대표는 사고인 상태이니까 네. 현재의 최고위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해야 되는데, 그럼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방법은 최고위원들의 집단 사퇴 말고는 별다른 이제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아하.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 때 배현진 최고위원이 비공개 오늘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일부 매체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접 일부 이제 비대위가 아니라 이제 최고위원들 전화를 해가지고 3명 이상 사퇴를 하도록 전화를 했다. 이제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다만 근데 그 직후에 권성동 원내대표실에서는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한 상황이고요. 예. 그러면서 지금 최고위가 전원 사퇴해야 거리로 가가지고 전 조기전당대회 갈 수 비대위로 가는 건지, 아니면은 일부만 절반만 이상만 사퇴를 해도 지금 기능 상실로 봐야 되는지를 지금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측에서는 전원 사퇴여야 한다라고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한 상황이고요. 예. 그런 와중에 원래 현재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옹호해 왔던 안철수 의원이 이 재신임 못 받으면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입장을 바꿨고요. 네. 일부 초선 의원들이 비대위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해서 30명이 좀 넘는 서명을 받아서 지금 지도부에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은 월요일 의원총회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조만간에 어떤 형식으로든 의총이 열려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서 김재섭 위원장님의 입장이 우선 듣고 싶습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이 사안? 일단 당원 당규를 제가 말씀드리면 네. 그 저희 당원 96조에 보면 비상대책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 규정에 보면 아까 전에 이제 곽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당 대표가 거리가 되거나 아니면 최고위원회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울 수가 있는데, 일단 당 대표는 거리가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됐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전원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기능이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뭐 아직까지는 통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이 당 사무처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겠지만은.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곽 기자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신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네.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을 해야 그 다음에 비상대책위원들을 임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당대표 또는 권한대행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직무대행은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권한이 당원상에는 주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네.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라 직무대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예.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셔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고, 이렇게 비춰보나 저렇게 보나 사실은 비대위를 띄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저는 그 당원 당규를 따르는 게 맞다고 보고, 예. 그래서 사실 오늘 배현진 최고가 사퇴를 하면서 뭐 지도부에 책임이 있고 그거를 여론에 공표를 하고 했었던 것은 네.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워야 된다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당원 당규상 그 절차대로 간다 그러면 실제로 비대위를 띄우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최고위 전원 사퇴를 한다면 그래도 비대위원장 임명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없으니까 그건 임명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당원 되는 당규상에 따르면. 네. 이게 과거에 이제 그 한번 그런 적이 있죠. 홍준표 대표 체제 때 네. 유승민 최고위원, 뭐 남경필 최고위원 등이 이제 자진 사퇴를 하면서 비대위
그때는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해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갔거든요. 네. 과거에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게 지금은 법적 판결이 대부분 법적인 해석 자체가 전원이 사퇴했을 때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쪽이 많아요. 근데 네. 유권 해석을 기조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문제는 과거 홍준표 대표 체제 때 비대위로 넘어갔던 그 사례를 들면서 유권 해석을 하면 네.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이준석 전 대표가 법적 대응도 할 수 있다. 그 길이 열린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요 이제 네. 법적 대응과 관련돼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예. 이게 원래 당의 자치 사무에 관해서는 법원이 쉽게 개입을 안 하잖아요. 맞아요. 대부분 예. 그냥 뭐 그렇습니다. 각하라든 기각을 해버리든 애초에 법원에서 판단을 잘 안 하는데 네. 그 당권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돼서는 법원에서도 그래도 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민생당의 당권 투쟁과 관련돼서 법원이 거기에 개입을 했었던 사례들을 생각해 보면 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야당도 아니고 원외 정당도 아니고 여당이잖아요. 그럼요. 이 여당의 대표라고 하는 자리가 가지는 지위를 생각해 보면 권력에 가장 가깝게 맞닿고 가닿을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개입할 여지도 저는 있다고 여지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사포차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당,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경랑. 과우신 기자, 네. 지금 쭉 이제 뭐 당원 당규 이야기 들으셨는데 내부 취재하신 바대로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 내에서는 뭔가 변화를 꾀하려는 움직임이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당원 당규상에 엄정하게 판단했을 때 이게 마치 이제 사법부에서 판단하듯이 그렇게 네. 들어가게 되면은 뭐 어떤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내의 여론이 어떤지 그래서 사실 밀어붙이면 얼마든지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고개를 숙인 일이 지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맞아요. 여러 사건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으면서 예. 권성동 대표가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이 사고 동안 직무대행을 맡은 거는 당을 안정화시켜가지고 네. 최대한 좀 이 여당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겠다라는 기조에서 의원들이 마지못해 동의를 해준 거였거든요. 예. 그러면서 예. 그런데 지금 오히려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들어서 나서 비슷한 사건들이 자꾸 반복되는 상황에서 네. 안 그래도 지지율도 안 좋고 한 상황에서 예. 빨리 어떤 식으로든 쇄신하는 모습, 뭔가 바뀌는 모습을 취하지 않으면은 같이 동반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겠다. 이런 위기감들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중요한 거는 24년 총선인 거잖아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이대로 가게 되면은 다음 총선에서 이거를 담당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떤 식으로든 뭔가 국민의힘은 좀 다른 게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죠. 어쨌든 희생양은 필요하니까요. 네. 그 희생양으로 당 내부에서는 지금 권성동 직무대행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여론이 어쨌든 소수는 아니다.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거기 반대되는 의견도 있다고 저는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네. 말이냐면 지금 비대위를 띄우려고 하는 것은 예. 이준석 전 대표가 돌아올 길을 아예 불질러 버리겠다. 아예 봉쇄하는 거다. 아예 없애버리는 막아버리겠다라는 거다. 뜻도 있다라고. 오늘 배현진 최고위원이 그 사퇴의 의견을 기자들에게 밝히면서 이런 워딩을 했거든요. 네. 끊어내야 할 것을 끊어내지 못했다. 아하. 여기서 내야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네. 끊어내지 못한 것을 끊어내겠다는 예. 취지에서 사퇴를 한다. 비대위로 가자라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끊어내야 될 대상이 이준석 전 대표를 얘기하는지 권성동 직무대행을 얘기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번 그 국민의힘의 비대위 출범 논의는 네. 전혀 다른 각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도 도봉갑이면 국민의힘에는 험지입니다. 네, 김재수 험지가 위원장님 당면한 본인의 문제고요. 소신 발언 좀 해주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당원 당규상에 정해진 대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6개월간의 그 직무 대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제가 지금 드는 것이 네. 당원 당규를 말끔하게 해석하면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준석 대표가 징계가 잘 되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어쨌든 윤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직무대행을 맡게 됐고 그럼 적어도 6개월 동안에는 리더십을 보장을 해주는 것이 사실은 당 지도체제에도 안정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떤
권력에 좀 진공이 생긴 것 같다라고 해서 사실 그 틈을 파고드는 거거든요. 차기 이제 뭐 전당대회니 당권이니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게 되면 당원 당규를 상당 부분 무시하고 왜곡하고 때로는 뭐 비틀어서 하게 되는 꼴이 되는데 네. 우리가 민주당의 선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난해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귀책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원 당규를 고쳐서라도 그걸 어겨서라도 후보를 내면서 국민들의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고 그 이후에 대선 패배까지도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리대로 가면 사실은 이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재봉합을 하든 아니면 내부 결속을 다시는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네. 이 당원 당규 잘 있는 당원 당규를 굳이 왜곡하고 어겨가면서 차기 대표를 띄워가지고 뭐 당권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네. 뭐 제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네. 연결되는 문제죠. 뭐 문제의 근원이 되기도 했고요.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간의 문자 파동 그 안에 언급된 인물이 큰 관심을 끌고 있잖아요. 강기훈, 곽우신 기자 이 네. 부분은 어떻게 취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는 이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냐 텔레그램 메시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기훈과 함하고 기억이 들어간 아마 함께일 거고 그 예. 밑에 자동 완성으로 이제 들로 시작하는 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기훈과 함께 들어가겠다 뭐 이제 이 사람이 대체 누구냐 궁금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자유의 새벽당의 대표를 지냈던 이 인물이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강기훈이라는 이름의 인물과 네. 동명이인인지 동일인인지 확인이 안 됐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확인을 거부했었거든요. 근데 언론사들의 취재 결과 동일인이라는 게 밝혀졌죠. 그래서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행정관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당내 중진 의원들과도 이전부터 관계를 맺어왔었고 네. 자유새벽당이라는 당 자체도 이제 조금 원외긴 했지만 어쨌든 좀 보수 성향의 정당이었고요. 그리고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제 정무실장 등을 했었고 캠프에서도 함께 일을 했으면서 네. 필리핀 특사단에도 함께 동행을 했었던 걸로 드러나게 되면서 그러면은 이 인물이 소위 말하는 권성동 라인으로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네. 권 원내대표는 본인의 능력이 출중해서 아하. 들어간 거라고 합니다. 김주섭 위원장님은 강기훈이라는 분 원래 알고 계셨어요? 몰랐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렇게 저렇게 뭐 전화를 해서 돌려봐서 좀 알아봤는데 예. 저는 뭐 부적절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저희 당의 사례를 생각해 보면 대선 과정에서 신지혜 그 씨가 네. 사실은 이제 영입되는 과정에서 얼마 있다가 또 사퇴를 하고 나가셨어요. 근데 그랬죠. 그 비판이 왜 그랬냐면 국민의힘이 아무리 캐치올 파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모두를 포함할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는 정당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운 이념까지도 우리 당에 다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레디컬 페미니스트 신지혜 씨를 말하자면 사퇴를 하게 만들었고 이어서 그 노모 씨였는데 그때 뭐 김구 선생과 관련된 뭐 발언하고 극우 발언된 네. 선대위원장이 있었는데 그분도 야 이거는 우리가 우파 정당이지만 너무 오른쪽으로 간 건 안 된다 하고 중간에 사퇴를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저희가 지켜야 되는 선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파 정당이라 하더라도 보수 정당이라 하더라도. 근데 이 강기훈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4.15 부정선거를 이야기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박근혜 탄핵이 정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뭐 사실상 중국의 개입 배우의 뭐 중국이 있다고 맞아 그러죠. 맞아 네. 중국의 개입이 있다. 사실 이거는 뭐 이념 지형과는 떨어지는 완전히 이제 상식과는 멀어진 이야기들 했던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어쨌든 뭐 그 어떤 경로로 갔는지는 아직까지는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세심하지 못한 거죠. 이런 발언들을 사실은 검색을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 네. 예, 저는 뭐 점수를 깎아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알겠습니다. 강기훈 씨 지금 논란에 대해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네. 사실 딴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극우다 아니다를 떠나서 가장 놀라운 거는 대통령실의 인사 채용 시스템이에요. 대통령실에서 해명할 때 아직 정식으로 발령된 상태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정식으로 발령된 상태가 아닌데 일을 한다고요? 아 지금까지요? 아직까지? 기획비서관실에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보안 문제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거? 보안 문제 여러 군데서 지금 대통령실 지적되고 인사는 있네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신원조회 엄격하게 해서 뽑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이해가 안 한두 개가 됩니다. 아니라.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사 안주로 넘어가죠. 이종훈 평론가 준비하셨죠? 어떤 거 가져오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안주는 네. 대통령의 지지율 여론조사입니다. 아하. 오늘 한국갤럽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예.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드디어 마의 30%를 깨고
28%대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2%로 나타났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여론조사 결과에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충격을 받았는데 네. 첫 번째는 취임 80일 만에 30%가 무너지는 아하. 정말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뭐 전무후무한 일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실이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는데 기존에 하던 것을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국민만 하겠다. 바라보고 열심히 예,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예. 기존에 하던 걸 그대로 하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걸 모르는 얘기 같아요. 아. 지금 이제 충격 두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시기적인 부분, 글쎄요. 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허니문 기간이다 아직까지는 한 취임 6개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허니문 기간에 28%가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좀 알아봤더니 이 한국갤럽 조사만 봐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취임 3년 차에 20%대, 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4년 4년 차. 차에 20%대가 나온 적이 있는데 취임 2달 만에 이 충격만 받으셨어요? 아니면 좀 분석을 해보셨어요? 뭐 지금 한국갤럽의 이야기를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분석을 하면 예.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인사 문제를 꼽거든요. 인사 문제. 인사 문제를 네. 꼽는데 인사 문제가 20%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 인사 문제가 20%인데 사실 그거는 이 인사 문제는 이전 조사들 한국갤럽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들에서도 많은 분들이 응답했던 이유죠. 계속 나왔었죠. 계속 나왔던 주제죠.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나서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사권자잖아요. 그렇죠. 예.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많은 국민들이 잘못됐다라고 하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를 대통령이 고칠 수 있는데 고치지 않고 있잖아요. 아하. 김주수 위원장님, 네. 좀 전에 이제 강기훈 직책이 뭐였죠? 잘 모르겠네요. 행정관. 그분의 인사 잘못했다는 말씀 주셨는데 행정관이요. 네. 말씀 주셨는데 지금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진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인사 문제 동의하세요? 그 애초에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예.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왜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국민들께서 꼽았던 문제가 인사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죠. 부정평가의 첫 번째가 예.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 그러면 당연히 20%대 지지율에는 인사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당연히 그거는 맞다고 보고.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평론가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제가 그 뭔가 좀 보론을 좀 하자 그러면 네. 대통령실에서 하던 걸 그냥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실은 그래도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초반 한 저희가 2달 차 정도까지 될 때만 해도 인사 문제 계속 나왔고 뭐 여러 가지 뭐 의혹들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내각 구성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공백이 펑펑펑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3달 차가 되면서 나름의 대통령실에는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쯤 동시에 말하자면 여당의 그 분란들, 여당 안에서 있는 내홍들이 갑자기 벌어지니까 예. 그 제 생각에 반등의 모멘텀 자체를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지금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인사 문제에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반영해서 좀 만들고 네. 또 해야 되는 정책과 관련돼서는 제가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내세운 정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차후에 국민들께서 알아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통령실에서 추진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여당에서 나오는 이 어떤 지도부의 리스크 같은 것들이 네. 사실은 반등의 모멘텀을 잃게 만들었고 그것이 이제 20%의 지지율 하락까지도 저는 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당의 문제. 곽우신 기자. 네. 지금 김종필 위원장님 말씀과 조금 일맥상통한 이야기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했지 않습니까? 네네. 윤석열 대통령 뚝심 있는 직진 스타일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쭉 밀고 나간다면 올해 말쯤부터 지지율이 달라지고 내년부터 좋아질 것이다. 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그 윤 대통령께서 옳다고 믿는 방향이 옳은 방향은 아니거든요. 옳다고 믿는 방향이시지. 근데 주변에서 그 방향이 안 오를 수도 있다라는 점을 계속 지적해 주셔야 되는데 예. 옳다라는 자기 확신에 빠지게 되면은 이제 그대로 이제 그 브레이크 없이 가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권 입장에서는 지금 네. 추석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든 지지율을 최소한 확보를 해둬야만 그 이후를 도모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텔레그램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낙폭이 많이 줄고 일부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하면서 30% 선을 좀 방어를 해내고 그랬었죠. 좀, 그리고 예. 도어 스태핑이나 이런 것도 조금 자제하면서 좀 리스크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려는 조짐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어. 아, 그래도 이 그랬었죠. 정도에서 좀 방어하고 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싶은데 이게 터지면서 다시 또 와르르 무너진 거잖아요. 네. 근데 정말 안 좋은 게 터진 것도 터진 건데 터지고 나서의 대응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문제가 이제 이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여러 리스크들이 나올 때마다 이 리스크를 해결하는 방식이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더 나쁜 선택지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냐면은 당장의 지지층을 집토끼를 붙잡고 이 빠져나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구멍만 지금 막고 있는 건데 그게 크게 보면 오히려 독 전체를 깨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이런 방향을 계속 가게 되면요 지지율이 점점 빠지니까 점점 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여건이 진짜 핵심 지지층을 붙잡아 두려고 더 보수적인 자칫 더 극우적인 방향의 정책들과 메시지를 자꾸 내놓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지지층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산토끼를 영영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중도층 이상을.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앞서 이제 이전 대통령들을 이야기하셨지만은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를 찍었다가 다시 또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임기 끝날 때까지 지지율을 보게 되면은 역대 대통령 치고는 나쁘지 않은 지지율로 방어해내는 데 성공했잖아요. 마지막에. 예. 그러니까 이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탄력적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비탄력적으로 가게 되면은 더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한 20% 초중반대로 방어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못 치고 올라가는 거죠. 이 지지율 쭉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보다 저는 정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가 안 되길 바랬던 사람입니다. 20%까지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지게 되면 예. 국정 운영에 대한 동력이 거의 훼손됩니다. 아하. 국정 운영의 동력이 훼손되면 아까 김재섭 위원장님 말씀처럼 좋은 정책 많잖아요. 네. 추진할 수가 없어져요. 음흠. 근데 20%가 떨어진 상태, 20%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하락세의 추세가 가속도가 붙어버리면 10%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10%대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부터 다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총선이 앞에 있으니까. 그러면 국정 운영 본인은 자체가 살아야 되니까. 너무 총선에서, 우리가 총선에서. 불행해져요. 실제로 지금 대통령실과 뭐 지금 여당에서는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됐지 않냐 초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라 이런 얘기하는데 예. 국민이 대통령을 이해하고 걱정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면 안 됩니다. 예, 저도 뭐 마무리를 하자 그러면, 네. 그러니까 지지율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대통령이 하셨고 국민 바라보고 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 마지막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을 마지막까지 굳건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두 가지의 이유를 하나를 생각해 본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네. 정말 지지율 떨어지는 일을 안 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필요한 일인 경우에도 안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거. 역대 모든 정부에서 크고 작게는 연금 개혁들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말 손 안 대고 있었거든요. 표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서 세금 깎아준다고 부자 감세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상위 그 소득 한 20%에서 30% 되는 때 이분들에 대한 세금을 절 늘리지 않고 오히려 10% 안쪽, 이른바 정말 부자들을 더더욱 많이 뺏어가는 형식으로 했거든요. 그럼 20%에서 30% 되는 그 소득 수준을 가진 분들은 정말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지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에 대한 그 세금을 더 걷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뭐 부자 감세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었던 거니까.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지지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네. 지지율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저항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아까 말씀드린 인사 과정에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요. 이 문제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책으로 부딪혀보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다른 걸로 지지율이 안 빠져야 좀 인기 없는 정책을 밀어붙일 텐데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인기 없는 정책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시사 안주 김재섭 위원장께서 준비하신 것 어떤 것입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뭐 예상이 됐다고 하면 예상이 된 것이고 안 됐다고 하면 안 된 것인데, 제가 예상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네. 일단 첫 번째로 당 대표 후보에 이재명 의원이 당연히 포함된 것. 네. 두 번째는 최고위원회에 예. 전부 현역 의원들만 들어갔다라는 것. 아. 이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익히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였고, 네. 마지막에는 그 박용진 강훈식 의원이 당 대표 후보로서 두 분께서 공이 들어간 부분이 약간 의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박용진 의원이나 강훈식 의원이나
이재명 의원에게 약간 반기를 들거나 이재명 의원에게 좀 쓴소리를 했거나 민주당이 너무 지나치게 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셨던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뭐 중앙위원회 투표라고 하지만은 적어도 민주당이 자정작용이 있는 정당이구나라는 정도의 생각은 제가 했습니다. 아하, 그러시군요. 자, 그렇다면요. 앞서 이제 좀 짓자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확 빠지고 떨어지는데 민주당으로는 많이 안 간다. 이런 상황이 지금 이러한 지도부 경선 결과로 또 그 이후로 좀 회복될 수 있으리라는 조짐 보이세요? 아니요, 근데 어차피 대표가 이재명 의원이 되는 한 네. 그 국민의힘에서 이탈된 표가 쉽게 민주당으로 넘어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계속 지금 사법 리스크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예. 또 이재명 의원은 지금 사법 리스크가 너무 크게 있다 보니까 네. 그 전에 있었던 막말 리스크가 지금 살짝 가려진 면이 있는데 네. 이재명 의원은 막말 리스크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오늘 나온 언론 보도 보면은 예. 그 뭐 가난한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부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한다. 이른바 저희가 정치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이른바 국민 개드지론이거든요. 이게 네. 사실은. 근데 이거를 공공연하게 사실은 뭐 말씀을 하시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재명 의원이 가지는 사법 리스크에 더해 어떤 막말 리스크, 인성 리스크가 계속 따라붙는 한 네.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탈된 표가 민주당으로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도 어대명은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중도가 늘어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된다고 해서 예. 민주당이 아주 불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그 대통령실의 인사시험 폭탄들 네. 계속 째깍째깍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걸 전면적으로 쇄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강기훈 행정관 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구급 행정관 이야기 꺼낸 지 일주일이 채 안 돼서 터진 거예요 또. 네. 이게 앞으로도 계속 터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시한폭탄으로 시계 초점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고 예. 이 폭탄에 국민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른바 윤핵관 분들 이분들 사고 치시면 거의 핵폭탄급이에요. 뉴클리어 밤. 예. 그 핵인지 모르겠지만 아하. 정말 윤핵관들이 사고 치면 핵폭탄급으로 터집니다. 네. 제가 볼 때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이 부분보다 훨씬 더 예. 작은 폭발력을 갖고 있다. 아, 그러세요? 오히려 윤핵관과 대통령실의 인사시험 폭탄이 더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곽우신 기자 두 분 네. 말씀을 들으면 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대표 되기만을 기다리고 네. 사법 리스크 등을 통해서 오히려 지지율 하락을 막거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반대로 이재명 의원이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 등의 문제는 청와대나 윤핵관 아니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나 윤핵관들에게서 터질 문제로 다 상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곽우신 일단 그 사실 이게 좀 뻔한 말일 수도 있는데 네. 선거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기자는. 예.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재명 의원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대표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제 예. 두 번째로는 예.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되기를 너무나 기대했잖아요. 훨씬 네네. 쉬울 거라 역대 최악체 후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졌잖아요. 아하. 네. 그러니까 네.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게 되면 사법 리스크도 많고 하니까 우리가 두들겨가지고 저 거대 야당이지만 야권의 저거를 무력화시켜가지고 우리 국정 수행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 희망회로죠. 그건 어디까지나 여건이 단일 대우로 잘 정리가 돼가지고 네. 이 비록 의석은 작지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야권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거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는데 이재명 의원에 아니 지금 당장 이재명 의원 사법 리스크 관련해가지고 뭐 막 무슨 뭐 비판하고 논평 내고 해봤자 기사도 별로 안 나요. 왜 여당 뉴스가 너무 많거든요. 지금 아. 여당에 이거에 지금 언론에부터 스포트라이트가 쏠려 있는데 아무리 네. 야권의 악재를 여권이 이슈화하려고 하더라도 예.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 여권은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고 나서 아무리 사법 리스크가 물고 늘어지고 싶더라도 그러려면 일단 본인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 그 뭐 기사가 안 나가고 이런 것들은 예. 뭐 여당의 악재가 많기도 했지만 사실 이재명 의원이 굉장히 면역력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우리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들이 몇 개월 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네네. 이제는 뭐가 나와도 새롭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 뭐 그래 그러려니 사실 그렇게 되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저께 사실은 뭐 저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조사를 받던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일이 있었고 아, 예. 근데 이게 지금 네 번째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에서 그
당사자가 돌아가시는 일들이 지금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첫 번째만 해도 정말 전 국민이 다 충격이었거든요. 두 번째도 그랬고 네 번째가 되다 보니까 약간 그 파급력이라든지 이런 논평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실히 좀 미약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의원의 어떤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지지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법 리스크가 상당 부분 면역이 된 상태에서 기반형된 지지율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걸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가 될지 좀 모르겠지만은 네. 중요한 것은 그 사법 리스크가 리스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언제든지 결과가 뭐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이런 예. 것들은 아마 계속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국민의힘과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무슨 도움이 돼요? 아, 야당 복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그럼 야당복이 존재하나요?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실의 문제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것 인사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고쳐야 될 것들 대통령 태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그런 것들을 고치고 나가야지 야당복에 기대서 가겠다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지금 뭐 최근에는 좀 바뀌었지만 아마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아직까지는 민주당보다 더 높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 바로 지금 당장 선거를 치른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나온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렇게만 구도를 놓고 보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사실 말씀하신 비판이 따갑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양자를 놓고 보고 그것이 총선 때 이렇게 간다고 보면은 사실 지금 민주당에게 표가 안 가는 것, 민주당에게 중도층이 안 가는 것은 네. 언제든지 국민의힘의 지지율로 끌어올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야당복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복이라는 부분에 동의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창밖이 지금 창문이 막 흔들리고 지금 굉장히 위기라면서요. 민생과 경제가 지금 거의 뭐 바람 앞에 등불이라면서요. 그러면 민생과 경제에 집중을 해줘야죠. 정치적인 문제, 그다음에 네. 정쟁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이다 아니다라고 하면 어떡해요. 근데 어쨌든 뭐 예, 지금 여권 황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이걸 극복할 만한 능력의 부재를 시인하는 셈인 거죠. 야당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반면에 똑같이 지금 네. 민주당도 지지율이 지금 상승 추세로 올라가는 게 민주당이 뭐 잘해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예.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도 조금 있겠습니다만 네. 민주당에서 요새 나오고 있는 메시지들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아니 뭐 당장 뭐 대정부 질문에서 기억나는 거 뭐 이탄희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의 뭐 발언이 훌륭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뭐 박범계 의원 전방에 내세보내갖고 했는데 뭐 네. 한동훈 장관 오히려 깨지고 돌아오잖아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을 잘 저희 공략했던 시간이 다 건- 돼서요. 네. 예, 듣다 보니까 청취자 입장에서는 아니 야당도 그렇고 대통령이나 여당도 그렇고 서로 못하기만 바라는 국민이 불행한 상황 아닌가라는 그런 한탄하실 것 같습니다. 좀 나아지길 바라고요. 시사포차 오늘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위원장, 이종훈 평론가,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